처음 만난 것은 1969년 6월인데요. 그때 삼선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내가 다닌 학교의 한신대학교의 명예학장이신 김재준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생운동도 하고 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위원회 참여도 하고 학생 대표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의원이 신민당 의원으로서 거기 참여를 해서 만났지요. 근데 그때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이 후에 저 김대중 의원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군이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려라.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정치를 안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려라.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첫 번 인연이죠. 그래서 69년에 그렇게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2009년 8월에 서거하실 때까지 40년을 김대중 대통령이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졸업하고는 사회운동, 민주화운동할 때는 같이 했고 교수 때는 정책자문 교수로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40년을 같이 지근거리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지금까지 한 15년 그 김대중 평화센터 또 이 도서관 이 책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전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준 목사님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김대중 의원을 도와드리라 그래서 나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반대 투쟁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대안 투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안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가서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김대중 의원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 찾아봤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963년에 초선 의원인데 벌써 내외문제연구소를 만들고 노동문제연구소를 만들고 하면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담 여기서 다 반대들을 하는데 김대중 의원은 또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동의가 된 거죠. 국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서 매여가지고는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대등하게 국회 정상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김대중 의원의 그런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1년 대선 때 김대중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공약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미중일소의 4대국 보장론을 했고 예비군 폐지도 얘기했고요. 3단계 평화통일론을 얘기를 하셨고 대중경제론을 얘기하셨고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성인권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지방자치 실현 이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실은 그것은 그 전부터 김대중 의원이 글에도 쓰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후에 내가 대선 그 과정에서 몇 번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정책에 대한 거를. 돌이켜보면 4대국 보장론이나 3단계 평화통일론이나 모든 그때 공약이 일관되게 그분의 그 후에 정치 때나 대통령 때 꾸준히 정책 대안으로 다 실현하셨던 것들이에요. 4대국 보장론이 그렇죠. 3단계 평화통일론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그리고 예비군 폐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었고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은 개발 독재에 반대해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단식투쟁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겠다는 그것은 약속을 해서 대통령 되셔서 또 여성특별위원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71년에 대선 공약은
요즘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공약 내거나 대통령 후보가 내서서 공약을 빈 공짜로 만드는 것과는 달리 정말 이분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국제 정세를 내다보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정말 빈 말이 아니라 정치적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서 일생을 투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40여 년간 5번의 죽을 고비를 걷고 그리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30여 년간 또 망명에다가 연금에다가 감시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불의한 세력하고 타협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독서량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셨는지 이 아태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2002년 대통령 재임 말기에 연세대학에 기증을 하셨거든요. 연세대학이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이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장서를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그게 13,000여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13,000여 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손때 묻은 것이었어요. 그냥 장소용으로 꽂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별도로 대통령 쉘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책들이 그대로 다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시던 책들이 도서관 지하실에 보면 또 서가에 많이 꽂혀 있는데 거기에 다 손때 묻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잘 알려진 대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은 의원, 가장 많이 가서 책을 보신 의원, 심지어 대통령 재임 시에 무엇을 생각하시다가 뭐 하면 나한테 전화해가고 김수석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국회 어디 가면 어느 코너에 얻은 책이 있어요. 그걸 좀 보고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걸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국회의원을 그때는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의원 대통령님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만나든지 종교 특히 분야의 사람을 만나냐면 그 전에 철저히 그분에 대한 자료 정리도 하고 그 종교에 대한 역사나 교리나 이런 것도 탐구해보고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대화들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 책의 목록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역사책이고 철학책이고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관련 것들도 많고 정책적인 것들 많고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서광이 아니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보니까 거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하신 거죠. 예.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대통령한테 와서 만나자고 대통령 또 이제 교수들 전문가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상당히 피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은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들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DJ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가서 할 말이 없다. 기가 죽어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청와대 수석회의 할 때도 먼저 얘기한 법이 없었어요. 수석들이 다 얘기한 거를 마지막에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국무회의 때도 언제나 다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미에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지 먼저 서두에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DJ가 너무 똑똑한 척한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박정희 정권에서는 김대중 의원을 견제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본격적으로 호남 차별이 나온 것도 그때 이후부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빨갱이 낙인과 호남 차별의 이 둘이
겹쳐서 그다음부터 멍해가 되기 시작한 것은 72년 대선 이후부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71년 대선에서 그만큼 김대중 후보가 놀라운 성과를 보이니까 국제 언론이 놀란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계가 저 김대중이 누구냐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이 탄압받고 고생하고 해외 망명 생활하고 할 때 김대중을 외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알았던 거죠. 이분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그만큼 이뤄낸 성과를 이미 그때 파악을 한 거죠. 우선 72년에 동경에 가셔서 사실 71년 대선 끝나고 5월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목포에서 광주에 그 지원 유세를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테러 살해 음모에 팔을 다치고 고관절을 다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불편한 몸을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국내에서 하려면 위험하니까 동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72년 10월 중순쯤인데 13일인가 14일인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갔는데 17일에 유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막바로 그 다음날 유신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일본에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1년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본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다가 미국 가서 또 민주화 운동하다가 73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 호텔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8월 8일에 납치당해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부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8월 13일에 이 동교동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시간들을 목숨을 건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연금독에 있다가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76년에 문익환 목사님이 3.1 민주국 선언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76년에 뭔가 더 이상의 이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76년 3월 1일에 시국선언 같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문동환 박사님하고 그래서 나를 불러서 이제 같이 그 초안을 만들면서 이걸 또 달라고 그래서 했고 문서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윤모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영 의원, 문동환 박사, 이문영 박사, 서남동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안국동 윤모선 전 대통령 집에서도 모이고 봉원동 정일영 박사 집에서도 모이면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태영 박사님이 김대중 의원도 뭔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 연락해보자. 그랬는데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또 이게 공개되면 정보부가 또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심부름을 했는데 암호를 이제 한복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연락했냐면 이호 여사님의 동생이 목동에 살으셨는데 목동 집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한복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입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그리고 이제 초안을 갖다 드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 김대중 의원의 비서였던 김옥도 의원이 와서 목동에 와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 대통령이 자신의 또 초안 가지고 서로 수정을 하고 이걸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은 핵심이 세 가지인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올바른 참여 속에 자유와 정의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지 유신민주주의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독재 개발로 재벌 중심의 경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서 대중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민주 논쟁이 있었어요. 이 분단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은 분단 때문이다 이런 논쟁 때문에 선통일, 후민주, 선민주, 후통일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통일을 먼저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공법의 탄압에 빌미가 되니 제대로 된 통일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민주적 기본 위에 평화 통일을 이뤄간다. 이런 내용의 골자로 성명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의 기본이 된 겁니다. 방향성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구속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것이 전부 구속돼 가지고 큰 사건이 된 거죠. 나는 그 심부름 하려고 댕기면서 하다가 나도 제일 먼저 3월 1일 날 재패 들어갔는데 다른 분도 재패 들어갔는데 다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재패 들어간 거죠. 그게 3.1 민주구호 선언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년 6개월에 옥고를 치르고 다른 분들도 다 그랬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87년까지의 일은 아주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80년에 5.17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나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잡혀 들어가서는 김대중 내란 음모의 수괴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청주교도소에 가셔 계셨고 그리고는 전두환 정권이 타협안으로 해가지고 82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셔가지고 그러다가 85년에 귀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집에 갇혀 있으시다가 87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편안하게 생활해 보신 적이 없죠. 그때 미국 가셔서도 그 불편한 몸으로 미국의 언론인들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이 꼭 민주화 국가가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2년 반 동안에 150여 회를 그 전 미국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했으니까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 뭐 80년 내란 음모 사건이나 5.18 사건에 관한 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